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늘 모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모시는 거죠. 왜냐면 제가 여기에 약간 안방마님이잖아요. 그럼요. 예. 혹시 제가 뒷방마님은 아니죠. 패널 바꿔도 바꾸셔도 됩니다. 좀 농담입니다. 바꿔주십시오. 농담입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없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네. 전폭적인 지지자시죠. 자, 저랑 같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 기준으로는 9%가량 그 상승을 보여주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슉 올랐다가 다시 이제 보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슉 올랐다가 보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은 1,770달러고 XRP가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따가 기사를 보여드릴 건데 XRP가 뭐 이더리움을 넘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볼륨이 워낙 커졌죠. 제가 어제도 그 세블코인 그 거래량이 비자보다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전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시총상으로는 테더가 3위고 이제 XRP가 4위를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도지코인도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엔 수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위가 일주일 동안 무려 44%가 좀 올라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시바이누는 이제 도지 떨어질 땐 대부분 이제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코인들이 조금 떨어졌는데, 제가 이따가 또 이제 기사를 보여드릴 거지만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요게 하루 차트인데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그때 집계상으로 50% 넘게 올랐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밈코인 보유자랑 뭐 만찬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면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2시쯤 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12달러까지 올라왔고 우리가 최고점이 68달러니까 그때 대비해서도 역시나 이제 6분의 1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좀 아직도 이제 저점인 거죠. 그래서 요렇게 쬐끔 올려주긴 했는데 그때 발행 당시 때까지 올려주려면 한참을 또 가야 되는 길이 있어서 이게 과연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전 너무 궁금해요. 저 요런 차트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을 일은 아닌데. 예, 웃을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닌 게 이제 암호화폐에서 크립토 그 투자자 중에서 오피셜 트럼프 그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제가 지표 위주로 준비를 해와서 지표를 좀 같이 볼 텐데, 알트 시즌은 보통 이제 못해도 40 정도는 넘어줘야 되고, 여기 이제 75선을 넘어섰을 때를 우리가 알트 시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90일 데이터인데 그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요렇게 넘어섰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전히 크게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알트코인이 아직 랠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번 불장에서 XRP도 올랐고 지금 수위도 성적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그러니까 그게 선별적으로 알트 시즌이 왔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더리움 보유자분들은 좀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근데 일단은 뭐 공포 탐욕 지수도 지금 53 정도를 나타내면서 그게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가주면은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지수는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회복을 해줬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중립 상태인 거죠. 53이면은. 그래서 그런 시장 심리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그 ETF 플로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플로우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것도 유출과 유입이 조금 반복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ETF 플로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유입, 이더리움도 살짝의 유입, 그리고 이제 이따가 좀 디테일한 데이터는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뉴스 하나를 좀 같이 먼저 볼게요.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그 XRP 자체가 그 시총 1,300억
달러 복귀에 불붙은 강세 전망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3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상대 강도 지수, 뭐 골든 크로스 등의 주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6% 상승을 하면서 어떤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연속적으로 골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인 크립토는 추가 상승 시 2.99달러, 그러니까 3달러까지도 이제 회복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3달러 돌파도 가능하다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술 지표에서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저 기사가 광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은 차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그러니까 여러 기술적인 지표가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이제 소폭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3달러 돌파에 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가 있고 지금 시총상으로도 시총은 살짝 떨어졌어요. 1,300억 달러에서 1,260억 달러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1,300억 달러가 좀 돌파되고 하면서 이게 뭐 이더리움만큼의 이더리움을 좀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또 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상으로 좋은 지표들이 계속 지금 녹화 시간 기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일단 최근 고점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3.3달러였죠. 근데 요 3달러를 다시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리플은 정말 또 새로운 국면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 사실 리플이 지난 이제 강세장에서 여기 보시면 거의 3달러 부근까지 이렇게 갔다가 요 약세장 구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리또속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올려준 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급격하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리또속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불장에서의 알트코인 시즌 랠리는 이제 리플이 다 했다, XRP가 다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리플에 관한 이제 블리시를 내다보는 것도 88%의 비율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심리 자체도 리플 쪽으로 많이 이제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 반면에 80%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자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런 이제 지표들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ETF 플로우 여기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ETF 플로우를 보는 거는 뭐 투심을 확인해 보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ETF 쪽으로 이제 유동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일부의 물량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이 ETF를 금융시장에서 이제 내다 팔려면은 그 일정량의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블랙록 자체도 계속 이제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ETF 플로우를 사실 이제 시장 유동성의 일부분이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지금 현물 ETF가 이제 지난 거래일에 9.1억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지난해 12월 그 첫째 주 이후에 최대치를 좀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억 1,767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기 요 구간인 것 같아요. 요 구간쯤. 지난해 12월은 굉장히 강세장이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큼의 어느 정도 ETF 쪽에 가는 유동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또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표들 같이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피셜 트럼프를 올려줬던 Have dinner with President Trump라고 했던 이제 본인이 이제 트럼프 코인 보유자 중에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코인을 좀 올려줬었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간밤에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이래도 되냐 이거는 이제 대놓고 트럼프 밈코인 띄우기잖아요. 많이 사라 더 사라 뭐 이런 느낌이니까 이래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은 12달러까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폭이기 때문에 사실상 글쎄요.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차트 모습을 보여줄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그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100일 동안의 변화를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트럼프 밈코인도 트럼프에 의해서 흥한다면은 트럼프가 레임덕을 겪을 때 시즌쯤에는 관심을 이제 덜 받지 않을까? 또 트럼프 대통령 나이도 많은 편입니다. 70대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빠져나와야 될 때를 잘 꼽아서 빠져나와야 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몇 가지 저랑 지표를 볼 거는 이제 우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의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또 카테고리로 그거를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는지를 나타낼 텐데, 보통 이제 카테고리를 좀 나눈다면, 예를 들자면 뭐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는 이쪽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몇 퍼센트는 이쪽이 가지고 있어.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 정부 예산이 있는데 뭐 그중에 몇 퍼센트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어. 혹은 뭐 그중에 몇 퍼센트는 어디에 예산을 쓸 거야. 출산 정책에 쓸 거야. 요런 이제 카테고리를 나눈다는 개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ETF 쪽과 그다음에 국가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퍼블릭 컴퍼니스라고 해서 이제 상장 기업들, 우리가 보통 아는 스트래티지, 뭐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이 기업은 이제 상장 기업이 아니라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라자루스 그룹 같이 해킹을 조금 했었던 그런 그룹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이게 뭔가 좋은 데에 쓰이지 않는 그런 돈을 뭐 탈취하거나 해킹하거나 사기를 이제 단행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게 그 비율이 나쁘지 않거든요. 1.8%나 벌써 해당을 해요. 얼마 전에 그 라자루스 그룹이 우리 해킹을 했었을 때 그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국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그때 뉴스로 엘살바도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었나? 하여튼 막 그게 아무리 탈취한 거여도 일단 보유 자체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정부 예산이 있는데 그걸 누가 탈취를 했어. 근데 어쨌든 이 정도의 파일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도 시장의 영향성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너들,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얼마나 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디파이 쪽에 관해서 탈중앙화된 그런 어떤 카테고리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ETF 쪽으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그 캡처 시간 기준으로의 밸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관한 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랙록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 피델리티고, 그다음 그레이스케일, 코인쉐어스, 아크24쉐어스, 그다음에 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도 이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들이 유동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 변동성이 있느냐 봤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가 일부 매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수치상으로는 아직도 그 매각 수치가 반영이 안 된 건지 여전히 20만 개의 비트코인은 나타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그다음에 영국도 많이 가지고 있죠. 다 이게 탈취를 한 그런, 그러니까 불법 자금으로 나왔던 거를 이제 정부 측에서 압수를 한 물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많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제가 예전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전에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전쟁을 당했을 때 그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우크라이나의 이제 국가 계좌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집계가 된 것 같고, 엘살바도르는 뭐 법정화폐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핀란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독일 정부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이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0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뭐 이렇게 기업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제 13F 보고서라고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 중에 비트코인을 일부 얼마를 담았고 뭐 다른 자산을 얼마나 담았고 그런 것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어떤 기업들이 있냐 보면은 이렇게 컨트리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대다수이기는 해요. 근데 일본 기업도 최근에 메타플래닛이 엄청 비트코인을 사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는지 아니면 이제 매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도 있습니다. 독일 기업도 있고 여기에 이제 캐나다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 중에서는 그 스트래티지가 당연히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몇 개 가지고 있고 이거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고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 기업들이 만약에 13F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을 좀 덜어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시장 유동성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막 잘 안 파죠. 지금은 일단 매집의 그 어떤 포지션이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분들이 기관 투자자이고 이제 고래 투자잖아요. 근데 개인과는 다르게 이분들은 뭔가 되게 계획적으로 매집을 하고 계획적으로 매도를 할 거 아니에요. 작은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꽉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예전에 비트코인이 좀 일부 소수의 개발자들만 알았을 때는 더 이렇게 파닥파닥 그렇게 그러니까 증시는 아니죠. 암호화폐 시장이 뛰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큰 손들이 들어오니까 진짜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더 묵직하고 잔잔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심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많은 파일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카테고리들이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체크해 드리면서요 시장 유동성 같이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 마무리 해보고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야기요? 너무 배고픕니다. 배고프다고요? 몇 시인데 벌써 밥을 드시고. 참. 이야기로 배부르게 채워주시죠. 이야기 별로 없는데. 오늘 할 거 없으십니까? 할 거는 많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셔요. 항상 많아요 할 게. 일단 러시아가 그 초고 자산가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러시아는 암호화폐가 금지돼 있습니다. 거래가. 근데 이제 초고 자산가로 해서 5천만 루블, 약 8억 원 이상 자산가들에게 거래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 발언이고요.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이 이 조치는 암호화폐를 합법화하고 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허용되지는 않으며 실험적 제도화에서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ELR 도입은 ELR은 뭐냐면 실험적 법적 제도라는 겁니다. 요 이제 그 단어를 약자로 한 거고요.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highly qualified investor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용 국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 인터팍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하기로 했고요. 서비스 기준 설정을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목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나왔고요. 이들에게만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하지 않나라고 했고 러시아 석유 기업들이 중개인을 통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사용해 중국, 인도와 원유 거래를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오늘 암호화폐 소식이. 고맙습니다. 네. 저 대신해서. 네. 새로운 암호화폐 소식을 감사합니다. 저랑 또 뷰가 다르시니까 네. 앞으로 뉴스 3개는 암호화폐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6개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빅테크는 많이 다루시니까. 아 요거 맛배기로 하나 이렇게. 맛배기로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새로운 거 이렇게 잔잔발이라고 하나 이렇게 잔잔한 걸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과 좀 다른 건데요. 따끈따끈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테슬라 이야기인데 전기차 업계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1분기 유럽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전체 그 수익도 이제 71% 정도가 안 좋았었는데 유럽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제 테슬라 3월에 유럽 내 신규 자동차 등록 개수가 28,502대로 집계됐는데 전년 동기에 비해서 28% 정도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급감을 했는데 복합적인 요인인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정치의 이런 이미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Y에 대한 저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TSMC가 이제 그 1.4나노 칩을 나온다고 합니다. 1.4나노 칩이 이제 2028년까지 양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나와서 이제 이 부분도 전해드릴까.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빠르게 속보를 지금 전해드린 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소식부터 요 시간까지 나온 속보를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14가 이제 동일 전력에서 15% 빠른 속도고 20% 정도 빠른 논리 집적도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어쨌든 빠른 속도로 이제 선보인다고 하면서 요 속도를 이제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이게 뭐 자기네 국가의 발주도 상당히 많이 삭감하는데 IBM이 이제 IBM한테 발주를 많이 하나 봐요. 정부 발주를. 근데 이제 15건을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요게 한 1억 달러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IBM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재무 책임자인 IBM 제임스 카노버가 해당 건설은 컨설팅에 이제 상당한 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고 도지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해서 이제 이게 큰일 났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회사는 이제 뭐 긍정적인 어떤 실적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 발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줄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글이 이제 원격 근무를 인력에게 이제 사무실 복귀를 이제 강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고용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NBC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주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장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이제 구글이 전사적인 비용 절감의 전략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및 인프라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움직임과 연결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구글이 이제 원격 이런 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는데 요건 어차피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제 주 5일 근무랑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강제하면서 주 3일 이상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대면 협업은 이제 혁신과 이런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면서 이걸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안 나오면 해고 약간 이런 의미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어쨌든 이게 실질적인 감원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구글의 이번 결정이 향후 글로벌 IT 기업의 근무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의 어떤 전략적이 빠르게 재편되는 구글의 내부 변화에서 지금 개개인의 근무 환경이 물론이거니와 고용 안정성의 전반적인 걸친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 임플란트 기업 아시죠? 뉴럴링크라고. 네네네. 이게 이제 8.5억 달러의 사전 가치 평가 기준으로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의 투자자들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새 머스크는 상장돼 있는 기업 말고는 다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런 것 같고요. 지난해 사적으로 거래된 주식 가치 기준으로 뉴럴링크 기업 가치는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2배 가까운 밸류에이션 상승을 예고하고 있대. 그래서 100억 달러 가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레이스에서 이제 2억 8천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한 5억 달러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이번 기술은 이제 장애를 치료해서 비만, 우울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웹서핑과 텔레파시 수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본인은 이걸 뭐 비만을 한데도 본인은 이걸로 치료 안 하더라고 비만은요. 그래요? 비만은 그 뭐죠? 그 요즘 더 좋은 게 있나 보죠. 아니 그 노보노 노브디스크요? 그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삭센다 말고 다음 거 뭐죠 그게? 갑자기 까먹었다 이름. 그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많이 하더라. 그걸로 치료하. 삭센다 다음 거. 그 다음 거. 위고비로 하더라고요. 위고비. 네. 위고비 효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싸서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글로벌 지속 가능한 이제 그 유럽에서 17대가 최근에 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예정되었던 컨퍼런스가 돌연 취소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향후 시위가 잇따르면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마에서 한 테슬라 딜러십에서 발생한 17대 전소 사건이 있어서 드론 영상에서 찍혔는데 이런 것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좀 심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노하는 게 계속 유럽에도 계속됐다고 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지금 이 반 테슬라 반 머스크에 대한 정서가 만만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것도 새로운 소식입니다. 디즈니가 사실 최근에 푸브랑 합병했다는 얘기가 들렸잖아요. 네. 혹시 기억나시죠?
그게 또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당국이 이 거래가 스포츠 스트리밍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을 초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다 이 FTC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를 따라잡나 했더니 이게 푸브 인수에 빨간불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즈니가 사실 지난 1월에 훌루랑 라이브 TV 소규모 경쟁사인 푸브를 통합해서 북미 유튜브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유튜브를 출범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될 위기가 좀 있다면 왜냐면 이게 70% 이상 지분을 갖게 되고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시장인데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지난 2월에 반도전 조사를 착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있고요. 사실 규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즈니 측은 일단 즉각적인 답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이 별로 많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트럼프 민코인 얘기도 좀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중복된 게 좀 있습니다. 자, 머스크 얘기를 좀 할게요. 머스크가 이제 그 정부 일을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데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방 정부 좀 삐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이게 그 머스크가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 브리핑을 참석했는데 트럼프가 요게 이제 약간 누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해 충돌이야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본인이 이제 그러고 이제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어 해요. 머스크는. 왜냐면 이게 재밌나 봐요. 중독돼요, 원래 어. 정치가. 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게 재미가 없나 봐요. 이제는 그죠. 그 경영이. 사업하는 게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돈을 벌 만큼 벌었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하는 게 재밌나 봐요. 열광하는 게. 돈을 버는 건 이제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막 열광하고 이런 게 재밌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초기에 이제 공동 대통령 대우하고 이런 게 좋으니까 그런 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기 덜 하고 싶은데 이제 요 권력 싸움에 좀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못하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때 머스크가 공화당 내 방패라고 히트 쉴드 역할을 해왔지만 그걸 이제 못하게 될 것 같고 여론조사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패 사례도 있죠. 위스콘신에서 진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컸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무게감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측근들한테 이제는 그도 좀 쉬어야 될 것 같다라고 기업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물러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트럼프도 머스크의 어쨌든 인기를 충분히 다 써먹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제 정치적 개혁 상징 이미지를 벗어나서 본업에 복귀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부도 이제 힘을 동력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 없이 어쨌든 구조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어제인가 기사가 난 거 중에 그 EU가 그 어쨌든 제재를 가한 게 있어요. 애플하고 메타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혹시 네. 보도 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발했어요.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럴 수 있죠. 예. 오늘 기사 잠깐 났습니다. 지금. 네.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자, 이거는 트럼프가 대학 인증을 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국 인증하듯이 대학도 인증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앞으로 인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 기관을 만들었어요. 엑세티어레라고 이제 만들어놨어요. 인증 받아야 이제 대학도 인증되는 거예요. 보수주의 적대 교육 체제의 이념을 전환하는 거고요. 이런 거 7개 교육 관련 조치를 서명했어요. 행정 서명했고 행정은 어떤 거냐면 AI 교육 활용을 장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흑인 대학 및 민간 기업 파트너십을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직 중심의 걸 했고 외국 자금 출처에 대한 투명성 강화. 그러니까 다 옥죄는 이게 다 오바마 시절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을 다시 보는 거예요. 민권에 그러니까 권리에 관한 어떤 민권이라는 게 어쨌든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좀 더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가 되게 좋게 만들어놨던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는 거. 특히 학생 징계, DEI 같은 걸 다 없애고 인종 간의 징계 불균형. 그러니까 인종 간의 어떤 이 권리를 이제 어떤 차별성을 없앴던 이런 것들도 다 차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어쨌든 오바마가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 아니 트럼프가 징계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차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운용 지지율은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도 트럼프, 2위도 트럼프. 1위 두 번째 2위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본인이 깨고 깨고 있어요. 아니 지금은 2위예요. 지금 2위예요. 2위예요. 네. 1위는 1기 때 아예 지금은 2위. 과거에 나. 과거에 그리고 지금 과거에 나와 경쟁하고 네. 있습니다. 야, 네, 그 과거에 웃어서 또 속다는 거 네. 아니겠죠? 네,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입소스에 따르면 지지율이 경제는 관련해서는 역대 최저치고요. 1기 때 1기 통틀어 최저 지표입니다. 1월에서 37%입니다. 경제 지지도. 그리고 이게 지금은 45%로 1위 때보다는 이제 두 번째로 낮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낮기. 그리고 이제 경제 침체 우려는 이제 76%고요. 인플레이션은 87% 우려 비율입니다. 주식 불안은 67%고 경제의 변덕스러움은 56%. 이 조사 잘하는 것 같아요. 은퇴 후 삶이 어려워질 우려는 52%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젊은 층이 이제 18세부터 29세까지인데 트럼프 지지율은 31%.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사점이 뭐냐면 이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염려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낙관론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드디어 미국 데모를 하는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한국기가 태극기가 등장했답니다. 이치로죠. 예. 한국을 본받아라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좀 심각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만만치가 않고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최근에 관세 정책을 약간 속도조를 좀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요거인데 이건 하셨으니까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4대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테슬라가 제일 느려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보도가 됐는데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직원 대상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FSD라고 이제 뭐 자율주행의 약자죠. 풀 셀프 드라이빙을 운전자가 탑승하여 감시 및 개입을 했는데 어쨌든 뭐 상징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중요치 않고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했다는 거고 그냥 완전 자율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고 이제 시험 무대라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준이 되게 낮습니다. 2.5에 3 정도 되고요. 지금 웨이모가 가장 앞서갑니다.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LA고 실제 과금 중입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도 과금 중이에요. 상당히 앞서고 레벨 4입니다. 그리고 웨이모는 완전 자율이에요. 지정 지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 GM은 운전자가 없고 제한적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웨이모고요. 그 다음에 GM 크루즈가 2등입니다. 그리고 과금 중이에요. 두 개는 거의 지금 과금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는 자체 개발 전기차도 있고 센서도 탑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GM은 어쨌든 GM 기반의 무인 차량입니다. 사실은 이쪽 두 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테슬라는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좀 뒤쳐져 있지 않을까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2025년, 26년 정도에 어쨌든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 거의 상용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상징적인 게 갖고 최소 1, 2년 정도가 돼야 상용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힘과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스틴의 출시 계획은 있으나 무인 상용화까지는 불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FSD에 대한 기업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이쪽에 어쨌든 무게 중심을 좀 두는 것 같은데 로보택시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도 뭐 잠깐 나왔잖아요. 그 네. 택시가. 네. 근데 그 옆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교육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했습니다. 미국 K12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공교육입니다. K12라는 교육은 공교육인데 요거를 이제 AI 테스크포스를 위해서 백악관이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마이클 크라우지오의 어떤 교육부 장관이 이제 하고 전반적인 과학정책실 국장이죠. 요분이 하고 계시고요. 연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AI 교육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AI의 에너지 병목 현상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또 랩소디 함께했습니다. 저희 중간에 또 잠시 또 문제가 있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원만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 전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려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체코 경쟁 당국인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2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현재로서는 EDU2 원자력 발전소와 우선 협상 대상자 한수원의 계약에 장애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경쟁 당국의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후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경쟁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체코 반독점 사무소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단지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테멜린 원전에도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추가할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 협상권을 제공하는 옵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천억 코로나를 제시했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 연료와 민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수원의 원전 건설 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코 정부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두코바니2 원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테멜린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이 확정되면 한수원은 그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수원의 글로벌 원전 사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산업 규제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25일 미국 연방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3일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안은 첨단 반도체 및 집적 회로에 대한 실사 조치를 강화한 내용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파운드리에서 제조된 첨단 반도체 칩이 중국 등 적대국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규제는 미국이 제재하는 기업의 첨단 반도체가 우회 경로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파운드리 업체는 해당 칩 제조 시 고객 신원을 파악하고 이를 분기별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의견서에서 미국의 잠정 최종 규칙이 미국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승인된 외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서비스, 승인된 칩 설계자의 처리, 트랜지스터 수위 정의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대한 우려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라 AMAT, KLA 등 미국 장비 기업과 미국 반도체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함께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규제가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최종 규칙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지키면서도 국가 안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평가 점수와 평가 사유 등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디브리핑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계약 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들여다봅니다. 24일 방산업계와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은 제안서 평가 점수와 그에 따른 평가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방사청에 디브리핑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내부적으로는 기술 점수에서 앞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방사청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 사업에서 대한항공과 경쟁을 벌였으며 평가 점수 차이는 3점으로 큰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통상 방위력 개선 사업에서 입찰 결과는 1점 이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결과는 많은 이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블랙호크 개량 사업에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참여해 결국 대한항공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군 전력의 현대화 및 방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에 맞춰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디브리핑 제도는 2019년 도입되어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와 그 사유를 업체에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디브리핑 및 이의 신청 절차로 선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고 방사청의 평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디브리핑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하며 UH-60 블랙호크 헬기의 기체구조 개량과 항공 전자 시스템 디지털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년이며 양사의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간의 치열한 경쟁은 향후 방위사업청과의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10나노미터 7세대 D램 양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새롭게 꾸리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 4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경쟁사에 내준 만큼 7세대 D램의 양산을 통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는 10나노 7세대 D램 양산을 목표로 프로세스 아키텍처 단계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새로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내 D램 기술 개발 조직은 이미 D램 개발을 담당하는 팀을 운영 중이며 이번 태스크포스는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차세대 D램 양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밀도 고성능 D램은 HBM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6세대 HBM4 양산의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D램은 일시보다 더 미세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정으로 10나노급 D램 공정은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으며 각 세대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좁혀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극미세 D램 공정 전담 태스크포스도 운영 중으로 최근 잃었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차세대 제품에서는 실기하지 않겠다는 삼성전자의 결단이라며 미세 공정은 수율 확보가 핵심인 만큼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완성도 높은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5세대 D램에서 수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경쟁사들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5세대 D램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는 6세대 D램까지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7세대 D램의 성공적인 양산을 통해 경쟁 우위를 되찾고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7세대 D램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10나노급 D램, 2027년 10나노 미만급 1세대 D램 양산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적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사업 방식 결정이 방산업계의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국회 설명 과정을 거친 후 사업 방식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 미루기는 정치권의 비판과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방위사업청의 사업 방식 결정이 특정 방산업체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방산 알박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 추진 방안을 점검하고 국회에 설명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KDDX 사업의 방식 결정은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으로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조 8천억 원에 달하며 당초 2023년 1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자사가 기본 설계를 담당했으므로 수의 계약이 관행에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나오션은 과거 군사기밀 사고를 이유로 경쟁 입찰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문제를 놓고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식을 검토해왔습니다. 방사청은 그동안 HD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지만 이번 분과위 회의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 설명 과정을 거치기로 한 만큼 정치적인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DDX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과 함께 정치적인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5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8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IM증권과 BNK투자증권도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목표 주가를 2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낮춘 데 이어 증권가 전반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하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 주가 하향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요 둔화와 관련된 우려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9% 증가한 17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57.8% 급증한 7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각각 2.3%와 12.8%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특히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 확대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증권가는 SK하이닉스가 하반기부터 수요 조정을 겪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 품목별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하반기 물량을 2분기로 앞당겨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2분기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3분기와 4분기에는 수요 조정에 따른 실적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의 이민희 연구원은 AI 수요 둔화를 목표 주가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IM증권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의 흐름이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최근 제조업 지수 하락을 반영해 당분간 지켜보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는 이유는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AI 및 클라우드 투자 둔화와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하반기 수요 약세가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